그 후로 나는 가끔 그 순간이 떠오르곤 했다. 나의 24살을 떠올려 보며 스스로에게 미안한 게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다. 그래서 다큐 3일과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 시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질문 앞에서는 20대 청년도, 50대 영무원도, 뇌과학자도, 방앗간 사장도 한결같이 맨얼굴이 되었다.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거나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거나 잠시 말을 잃은 채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질문을 받은 순간 그 시절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 장면들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두 같았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애틋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고단함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마치 부모가 자식의 등을 토닥이듯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그 질문에 답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대답을 마치고 내게 물었다. 감독님은 20대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 시절 나는 방황했고 좌절했다. 때론 상처받고 주저앉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아직은 알 수 없어도 결국 모든 것이 진정한 너를 찾는 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너를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봐줘. 그런데 그가 내 대답을 듣더니 다시 물었다. 지금은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고 있느냐고.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나에게 너그럽지 않다는 사실을. 남들에겐 다정한 말을 건네려고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메이븐에서 출간한 박지연 작가님의 참 괜찮은 말들입니다. 박지연 작가님은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VJ로, 그리고 TVN에 여러분 좋아하시죠? 유퀴즈에서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다큐멘터리 디렉터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이게 뭐냐면 유재석, 조세호와 함께 나누는 토크 외에 보충을 위해서 추가로 촬영이 필요할 때 그 인터뷰를 진행하고 촬영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방송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출연자의 단독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때 본 토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속 깊은 얘기나 뭉클한 사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분이 다큐멘터리 3일에서도 12년 동안 인터뷰와 촬영을 도맡아 진행을 하셨고, 유퀴즈에서 6년을 또 함께 하셨으니까 자그마치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속내를 듣는 일을 해오신 거죠. 18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현명한 어른들에게 배우다. 이 책 표지에 이 참 괜찮은 말들이라는 제목 위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작가는 서로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천차만별인 그 현명한 어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비관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책에서 읽어드릴 글들은 작가님이 다큐멘터리 디렉터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글들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살면서 결코 아끼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제목들이 뭔가 여운이 남죠.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이, 제 낭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나는 동안거에 들어간 스님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부산 범어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마당 한편에 20대 청년 셋이 눈에 띄었다. 한 명은 열심히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들이었고 모두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학생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하시는 일 좋으세요? 저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저는 그래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구나. 어떤 일 하고 싶은데요? 꿈이 뭔데요? 그냥 오래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CAD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말이 부끄러운 듯 뒷걸음쳤다. 왜 그는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 좋으냐고 물었을까? 왜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는 머뭇거렸을까? 그 이유는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대신 말해주었다. 형이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접었어요. CAD를 배우고 있다는 학생은 군대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고 했다. 이제 복학하고 나면 공부, 그 다음은 취업, 또 일하다 보면 노년이 오겠죠? 그때까진 지금처럼 놀 수 없을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말에 옆에 있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겨우 20대 중반에 자신의 꿈을 접고 그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게다가 60대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살 거라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근데 노년을 위해서 지금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한다면 20대 그 시절한테는 미안한 일이 아닐까요? 다시 안 돌아올 텐데.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방학이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내게 지금 하는 일이 좋으냐고 물었던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뭔가 생각이 많은 듯 보이는 그에게 나는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침묵이 그의 가장 진실된 답처럼 보였다. 그가 침묵 속에서 24살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가끔 그 순간이 떠오르곤 했다. 나의 24살을 떠올려 보며 스스로에게 미안한 게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다. 그래서 다큐 3일과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 시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질문 앞에서는 20대 청년도, 50대 영무원도, 뇌과학자도, 방앗간 사장도 한결같이 맨얼굴이 되었다.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거나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거나 잠시 말을 잃은 채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질문을 받은 순간 그 시절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 장면들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두 같았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애틋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고단함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마치 부모가 자식의 등을 토닥이듯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강호가 29에 전라도에서 서울 와서 고생 많았지? 살다 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결혼도 하고 이제는 살만하다. 용산역에 근무하는 한 영무원. 20살의 윤주야. 미국에서 허망하게 바라봤던 그 하늘을 난 아직도 기억하거든. 20대 때 너무 힘들게 지나왔던 시간들, 가족들에게 도움이 돼야 했던 그 모든 책임감들, 그럼에도 그 시간을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대견하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고마워. 장윤주, 모델. 정말 치열하게 악다구니 썼던, 잘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남주야. 잘했어. 그렇게 처절하게 해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참 안 되고 딱하네. 네가. 김남주, 배우. 상현아, 진짜 네가 학교도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17살 때 기술 배우려고 부산까지 내려왔잖아. 그때 서울 말씨 쓴다고 간사스럽다고 사람들이 욕했을 때 17살짜리가 뭘 알겠어. 그래도 나는 가난했던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 그게 부모의 죄는 아니니까. 그래도 20대 때는 남들처럼 좀 놀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상현, 부산의 한 선박 전기 수리공. 혜리야, 30대 되면 더 예뻐지고 더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20대 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다 하느라 고생했어. 늘 해낸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잘 해냈다. 혜리, 가수, 배우. 그 질문에 답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대답을 마치고 내게 물었다. 감독님은 20대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 시절 나는 방황했고 좌절했다. 때론 상처받고 주저앉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아직은 알 수 없어도 결국 모든 것이 진정한 너를 찾는 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너를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봐줘. 그런데 그가 내 대답을 듣더니 다시 물었다. 지금은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고 있느냐고.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나에게 너그럽지 않다는 사실을. 남들에겐 다정한 말을 건네려고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었다. 격려와 응원의 말이 필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할 것인가? 미국 휴스턴대의 연구교수인
브레네 브라운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말하라 라고 말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나 자신한테도 똑같이 하고 반대로 그에게는 차마 하지 않을 말, 이를테면 그를 위축시키고 상처가 될 말을 나 자신한테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로 나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는지를. 사회에서 내 자리 하나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정작 나를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나는 10년 뒤 다시 나에게 해줄 말을 떠올렸을 때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돌보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추운 겨울, 차가워진 손을 주머니에 넣을 때면 떠오르는 곳이 있다. 통영 동안마을. 그곳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면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장철을 맞아 굴 수요가 폭증하는 그맘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신장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박신은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고 박신장은 굴 껍질을 까는 공장을 말한다. 굴 박신은 하루 12시간 꼬박 서서 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특별한 기술 없이 손님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든든한 생계수단이 되어 왔다. 새벽 4시, 박신장은 굴껍질을 까기 위해 모여든 30-40여 명의 아주머니들로 분주해졌다. 그들은 작업대에 산처럼 쌓여있는 굴 앞에 서서 익숙한 듯이 굴을 하나씩 까기 시작했다. 신속하고 날랜 손놀림으로 단단한 껍질에 숨어있는 굴의 속살을 꺼내 그릇에 담고 그릇을 다 채우면 저울로 가져가 무게를 재고 칠판에 자신의 작업량을 체크했다. 손자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할머니. 허리를 다쳤지만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일한다는 60대 아주머니.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30대 젊은 아낙네까지 나이도 사연도 모두 다르지만 그들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지 허겁지겁 싸온 음식을 입에 우겨 넣고는 또다시 굴을 까기에 여념이 없었다.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퇴근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서일까? 끝없이 쌓인 굴에 압도될 법도 하고 손에는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모를 자잘한 상처가 아물 날이 없지만 그곳엔 흥겨운 콧노래와 웃음이 가득했다. 오후 5시, 산처럼 쌓여있던 굴이 바닥을 보이자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퇴근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주머니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떠들썩했던 작업장이 조용해지자 박신장 사장 부부만 남았다. 이틀 동안 취재하며 가까워진 덕분이었을까? 정리를 하던 아내가 문득 얘기를 꺼냈다. 사실 바다를 업장 삼아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것도 바다라고. 아들이 어렸을 때 일터에 놀러 왔다가 배와 뗏목 사이에 빠졌는데 남편은 배에서 기계를 손보느라 아들이 바다에 빠진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한순간에 부부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묵묵히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그가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작업장을 가득 채운 무거운 공기가
꼭 그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을 빼앗아간 바다를 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와 사남매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당장에 먹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저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요량에 시작한 게 바로 이 굴 까는 일이었다. 다른 친구들이 잠잘 때도 일하고 학교 갈 때도 일하며 열심히 굴을 까서 돈을 모았지만 늘 돈은 부족했다. 한 번은 동생이 하숙비가 안 들어왔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차마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동생한테 하숙비 없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동생이 나쁜 짓이라도 할까 싶어서 돈 없단 말을 못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하숙비만큼은 정확하게 보냈어요. 제가 못 먹어도. 그래도 그는 바다가 고맙고 굴 까는 일이 좋았다. 바다가 밥을 먹게 해주고 따뜻한 방에 잘 수 있게 해주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얻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아들을 빼앗아간 바다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다시 바다로 나갔다. 차분히 말을 이어가던 남편은 끝내 목이 메는지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추운 겨울 한 포장마차에서 20대 남자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선후배 관계로 보험 설계사였다. 3년 차인 선배는 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실적이 좋은 보험 설계사였다. 그는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 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화술책을 받았다. 하지만 연습할 상대가 마땅치 않아 집에서 키우던 개구리를 상대로 수백 번 넘게 연습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1년차 후배는 그저 선배가 부러울 뿐이라며 자신은 몇 달 동안 실적이 좋지 않다가 지난달 조금 실적이 좋아서 한숨을 돌렸는데 이번 달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사실 술도 힘들어서 먹는 거라고 했다. 후배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걸까? 선배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어떤 고객이 보험을 들겠다며 자신의 집 앞으로 오라고 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고객은 약속 시간을 넘어 자정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계속 고객을 기다렸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춥고 배는 고프고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했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싶었다. 나중에는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 버텼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3시를 넘어갔다. 그제야 연락이 닿은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사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미 그쪽에 가입을 했는데 당신이 정말 기다릴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어이없는 전화 한 통이 끝이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간 그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꺼이꺼이 울었다. 그는 그렇게 진상 고객을 만나 호된 경험을 한 게 나중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후배는 말없이 선배에게 술을 건넸고 한 잔 가득 입에 털어넣은 선배는 술맛이 썼는지 크 하며 숨을 뱉었다. 어릴 적 나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열심히 살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내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때때로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나 다큐 3일과 유퀴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들이 불행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버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쉬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살다 보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고, 그럴 때는 섣부른 위로를 건네기보다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낫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한 드라마를 보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의 말을 찾게 되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는 공부를 잘해 항상 주목받는 언니와 달리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 자신을 늘 초라하게 여긴다. 그러다 어느 날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달릴 때만큼은 자신도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주목받는 육상 선수가 된 것도 잠시, 발목 부상으로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뒤 미지는 3년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말한다. 다시 아무것도 아닌 때로 못 돌아가겠어. 거기밖에 돌아갈 데가 없는 것도 아는데 너무 초라하고 지겨워. 나한테 남은 날이 너무 길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할머니,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사슴이 사자 피해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앞만 모냥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아무리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라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날, 그 말은 내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전해주고 싶다.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것이라고. 그리고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지금은 너무 춥고 힘들지만 겨울은 지나갈 테고, 그러면 따스한 봄이 찾아올 것이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분명히 봄은 온다. 살면서 결코 아끼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유퀴즈를 그만두고 8개월쯤 흘렀을 무렵이었다.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배우들이 섬에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지내는 예능 프로인데 섬 사람들의 삶을 다큐 3일처럼 담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꼭 같이 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녀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일까? 선뜻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 있을지 자꾸만 회의감이 들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 실망을 안기느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게다가 내가 일했던 방송사가 아니다 보니 제작 시스템도 다를 텐데 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 뿐더러 연출진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나는 고민 끝에 PD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PD에게 연락이 왔다. 내가 소개해 준 사람과 일정 조율이 잘 안 되었다며
혹시 또 다른 일을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였다. 곧 촬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PD도 여러모로 다급해 보였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실은 그 일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오랜만에 방송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촬영일이 다가올수록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촬영 당일 섬에 도착해서 제작진과 인사를 나누는데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어서일까? 나도 모르게 더 긴장을 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촬영이라 테스트도 할 겸 섬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별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너무 긴장해서인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다. 보란듯이 잘 해내고 싶었는데 맘처럼 일이 풀리지 않자 자꾸만 위축되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온갖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말았다. 다음날 촬영은 영화 범죄도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박지원 씨가 섬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작년에 유퀴즈에서 그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만 30분 남짓한 짧은 인터뷰였기에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스태프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런데 도착 장면을 촬영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때였다. 그가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잘 지내셨어요? 절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제 얘기를 그렇게 편하게 이끌어주신 분을. 오랜만에 복귀한 촬영장에서 위축되어 있던 내게 그가 먼저 다가와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자신이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낯선 나에게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게 신기했다며 종종 그때가 생각난다고 했다. 그 말은 내게 한껏 움츠러든 어깨를 펴도 된다고 얘기해주는 듯했다. 다음 촬영이 급한 상황이라 그는 곧 자신의 촬영 위치로 돌아갔다. 그런데 잠시 뒤 그가 다시 내게 와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현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려는 듯 몇 차례 중얼거리더니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순간 머릿속에 지난 6년 동안 유퀴즈에서 인터뷰를 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왠지 그가 그들을 대신해 내게 말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해온 일들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아있다고. 박지원 씨 덕분이었을까? 이후 이어진 촬영에서 나는 마치 공백기가 없었던 사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섬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갈 수 있었다. 3일 뒤 촬영을 마치고 배를 타고 나오는 길이었다. 배 앞쪽 선실에 앉아있던 내게 한 남성이 다가왔다. 유퀴즈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조명 스태프였다. 워낙 바쁜 현장이다 보니 길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장비를 주고받으며 몇 번 인사를 나눈 기억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내 앞에 멈춰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를 처음 봤을 때 새벽 6시 집합이라 모두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내가 밝게 웃고 있어서 그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그 이후에도 내가 찡그리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늘 웃고 있는 나를 보며 정말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나는 몰랐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스태프가 나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촬영이 끝난 뒤라 편히 가도 되는데 굳이 나를 찾아와 따뜻한 말을 건네준 것이 더욱 고마웠다. 박지원 씨와 조명 스태프는 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스스로를 작게 보고 있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절실했던 응원의 말을 들을 줄이야. 그 말이 나에게 더욱 깊이 와닿은 것은 바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에서 그 마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촬영에서 나는 박지원 씨를 출발할 때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조명 스태프도 나와 같이 촬영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부러 다가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었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자꾸만 위축되고 긴장되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오랜만에 촬영을 망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응원의 말 덕분에 나에 대한 쓸데없는 의심을 지우고 촬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꼭 그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누군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 그 말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꼭 전했으면 좋겠다. 가깝든 가깝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며 그 말을 삼켜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독여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멈춰있는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도 모른다. 관심과 애정이 담긴 좋은 말은 몇백 번을 들어도 좋은 법이다. 그러니 나까지 그 말을 해줄 필요는 없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란다.